자, 김혜리 기자님. 또 뭔가요? 뭘 새로운 걸 밀고 있나요? 왜 제가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전혀 모르시겠어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작가들이 다 뭐지? 왜지? 오늘 어떤 영어로 이렇게 하죠. What's the occasion? 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는데요. 그냥 예. 기분이 근데 너무 그냥으로 하기에는 근데 보기보다 굉장히 편해요. 네, 수트 느낌이. 예. 약 아래 위 색깔이 맞는 바지랑 자켓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한데. 네, 검정색으로 쫙 빼셨는데요. 네, 전혀 한 벌도 아니고요. 네. 신축성이 좋아서 불편하지도 않아요. 신축성이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공식 석상 느낌. 물론 인어는 편하게 입으셨습니다만. 그리고 운동화 신었잖아요. 네. 발은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머리도 색깔이 좀 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대로예요. 오늘 사진을 찍어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실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샷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네. 왜요? 들통나잖아요. 제가 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판단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이라고 댓글을 올리시고. 근데 왜 그랬어요, 시장님? 별론데요? 왜 그냥 캐주얼한데요? 그러면 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이렇게. 근데 어느 쪽이 많아도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왜요? 캐주얼이다 안 캐주얼이다의 문제인데요. 자, 이번 주 영화 뭐죠? 이번 주 영화는 2010년 작품이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니콜 키드만과 아론 에카르트라는 배우가 주연한 레빗 홀, 그 토끼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목의 영화예요. 니콜 키드만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Far and Away에 나왔을 때부터. 그게 언제죠? 거기서 만나서 톰 크루즈랑 결혼을 했어. 그렇죠. 예. 아닌가? 맞아요. 모르겠어요. 폭풍의 질주였는지 Far and Away였는지 좀 제가 혼동이 돼요. 아닙니다. Far and Away가 끝난 후에 결혼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얼레리 꼴레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그냥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때 정말 이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차갑게 하얀데 눈은 저렇게 파랗고 그리고 머리는 빨갛고 네. 그리고 코는 막 이렇게 갖고 네. 입술은 이렇게 됐는데 키는 되게 크더라고요 또. 키가 크고 탐 크루즈가 그 전에 파트너도 자기보다 키가 컸었고 그래서 계속 자기보다 키가 큰 여성들하고 만난다고 취향이 그런 거. 탐 크루즈보다 작은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헐리우드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제가 탐 크루즈보다 키는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네. 입가에 네. 득이 만면한 미소를 짓고 있어. 그렇습니다. 승리의 미소. 아유, 탐 크루즈. 개인 제트기 있으면 뭐해. 왜 이렇게 헛헛하죠? 아무것도 없고 키만 큰 느낌과 모든 걸 갖고 조금 작은. 알겠습니다. 자, 레빗 홀, 니콜 키드먼. 니콜 키드먼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연기로 되게 인정을 받고 그랬던 배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약간 작품성 있는 작품들을 고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그리고 감독들도 그런 감독들하고 많이 작업을 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하고 독벨이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특히 아카데미를 탄 건 버지니아 울프 역으로 코에다가 특수분장을 하고, 디 아워스라는 그렇죠. 영화에서 다른 여배우들 메릴 스트립 아니었나요? 잠깐 누구였나요? 디 아워스, 디 아더스, 디 아더스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죠. 예. 스페인 감독이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호러 영화였고요. 슬슬 나오네요. 시간만 좀 드리면. 줄리안 무어하고 뭐 다른 여배우 메릴 스트립 맞습니다. 그리고 에드 해리스라는 배우가 나왔고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된 영화에 버지니아 울프 역으로 나와서 상을 결국 탔었죠. 야.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포털 사이트 같으세요. 아니, 이 영화도 존 카메론 미첼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헤드윅을 연출했던 감독의 작품이고요. 그렇군요. 영화 원작은 연극 희곡이에요. 같은 제목의. 왜 우리나라는 좀 이쁘고 잘생기면 연기 못한다는 꼬리가 계속 따라다니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막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흥행과 관련이 없는 네. 작품성 위주의 작품 몇 개를 해야 좀 하네 이런 그것도 편견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편견일 수 있고요. 뭐 네. 그거보다 더 이제 극복하기 힘든 편견도 여러 가지 있죠. 가령 패셔니스타로 불리는 배우들은 연기를 못할 것이다라는 편견도 편견이고요. 그것도 네. 생각도 편견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대학로 출신의 배우들은 다 연기를 아주 잘한다.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 연기도 잘할 것이고 뭐 아무튼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것도 사실은 편견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장치 안에서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편견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조연 배우가 주연보다 연기를 잘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편견이고요. 그리고 장년층 배우들은 무조건 연기를 잘한다는 것도 사실은 편견이에요. 가수 출신은 연기를 못한다. 그것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명제죠. 예. 근데 좀 외국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외국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있나요? 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니콜 키드만도 고민해서 그렇게 한 건가? 그리고 이렇게 외모가 좀 특출한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모가 특출한데 하면 무조건 차별받는다는 것도 사실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는 이득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이런 생각은 다 편견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군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 아닌가요? 그건 궤변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했거든요. 일본 가서. 예.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한 말은 다 외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방금 말도 다 외운 거고요. 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뭐예요? 애셔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무한히 돌아가는 계단. 그렇죠. 네. 거울이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 네. 자, 래빗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 얘기해 주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네, 첫 번째 곡은 이 영화가 여기 있다. 네. 예, 도입부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를 잃은 엄마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이 브래넌이라는 뮤지션 음악을 요즘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데스 월츠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건가요? 죽음을 계속 생각하게 영화를 보는 동안 그러니까 죽음이 영화의 러닝타임 안에 발생하진 않지만 죽음의 그림자 안에 90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궤변인데요. 죽음의 그림자 안에 90분이 들어있다. 사기꾼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저 감탄 소리 때문에. 약은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약은.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약을 슬슬 꺼내야죠. 네. 예. 약은 음악 듣고 줄거리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 브래넌의 Death Waltz. 자, 제이 브래넌의 Death Waltz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음악 듣고 지내시는군요. 가여워하시는 표정인데요. 네, 아니, 독특하세요. 그러니까 오기를 굴하지 않고 다음에 한 곡 더 선곡해와야겠어요. 네. 이 뮤지션 곡으로. 디퍼런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가여워할 일이 어딨나요? 제가 제일 가진 게 키밖에 없다니까요. 에이, 거짓말. 그럼. 2m5. 네. 자, 줄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부부인데요. 네. 베카라는 여자랑 하위라는 남자 부부예요. 이 하위를 연기한 아론 에크하트는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과거 역할은 다크나이트의 하비덴트 역할로 나왔었죠. 네네. 근데 이 부부는 영화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8개월 전에 4살짜리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가 뛰쳐나갔는데 그 개를 쫓아가느라 집 앞에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그걸로 이제 또 10대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아이를 잃은 거죠. 네. 근데 그 차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분명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아이를 영화에서 이제 자식을 잃는 에피소드가 나올 때는 이제
한 가지 흔한 길이 복수극으로 나간다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멱살 잡고 뭐 원망할 딱히 가해자가 없으니까, 물론 가해자가 있지만 네, 책임이 없으니까 복수극이 될 수가 없고 이 얘기는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끊임없이 조금씩 내추럴하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지켜보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기초 설정부터 말씀드리는 것조차 스포일러가 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처음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안 나와요.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도 안 나오고. 아, 원인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정보가 나오는 거죠, 관객들한테. 예. 그럼 원작을 알면 알겠지만, 그래서 좀 이따 아이를 잃었나 보다. 그러다 좀 있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사인도 조금 이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애가 몇 살이었지?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이런 게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뭐 줄거리를 소개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딱히 줄거리라는 게 없는 게 우리가 어떤 병에서 회복되는 과정이나 부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줄거리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떤 기승전결이 딱 있다기보다 그런 어떤 고통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는 과정의 갈등이나 양상들을 아주 섬세한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줄거리 짧게 요약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가가 구해온 거를 보면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두 사람.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킬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끝나거든요. 위험한 선택을 제가 본 영화는 딴 영화인 것 같아요. 하려 하는데 예. 저더러 줄거리를 쓰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레비톨 앤 줄거리. 그렇게 줄거리 하니까 줄거리가 무슨 고구마 줄거리 같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줄거리라고 딱히 없다고 하셨지만 뭔가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장면들을 쭉 말씀드려야죠. 양상을 말씀드려야죠. 네. 근데 이런 고통을 당면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무너지면서 의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면에는 또 굉장히 열심히 괜찮은 척을 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백한 후자예요. 막 파이를 열심히 굽고, 막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뛰고, 정원도 열심히 돌보고, 막 결혼하면서 그만둔 옛 직장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임신을 하는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면 언니한테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동생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는 인사를 하면서 죽은 아들의 옷을 막 이만큼을 싸다가 주는데 약간 좀. 근데 여동생이 그걸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딸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아들인데 얘가 커서 이게 죽은 아이 이름이 댄인데 댄이가 4살이었잖아요. 그 나이가 돼서 이 옷을 입고 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서 또 척척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의류함 같은 데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영화에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주변이나 친구 사람들을 전혀 반기질 않아요. 계속 저녁 초대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절하고 반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의 혐오한다고 해야 될까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난 당신의 슬픔을 알아요 하고 이렇게 섣부른 위로만큼 폭력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한 사람한테.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미량 같은 영화를 봐도 이제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슬픔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게 세상 우주에서 유일한 게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는. 근데 이게 마치 유일한 게 아닌 것처럼 맞아.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아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어떤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제 같은 일을 당한 부모들의 미국은 그런 거 많잖아요. 모임, 상처를 같이 치유하는 그게 어떤 국민 정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모임에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남편은 어떻게든 거기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백하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래서 뭐 가령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죽은 딸이 꿈에 나와서 엄마 난 하느님 곁에서 잘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지금 천사가 돼서 하느님 곁에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백하가. 아니 신이면 천사가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왜 우리들 아이를 데려가냐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못나고 위선적인 어떤 종교에 기대려는 나약한 모습인 것 같아서 또 못 참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백하의 친정 어머니가 같은 일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백하의 오빠가 약물 중독으로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빠는 장성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그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파르락 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엄마 어떻게 오빠랑 비교를 해, 데니를. 데니는 4살 때 죽었고 오빠는 30살 때 약물 중독으로 죽었잖아. 그러면서 그거 자체, 그러니까 심지어 엄마하고도 그걸 못 나누는 거죠. 근데 제일 여기서 제가 뭐 중심 줄거리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얘기는 부부 사이에 있어요. 네. 근데 두 부부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이런 영화를 보고서 추리를 하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가 제일 힘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당사자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든지 아니까 누구보다 서로한테 배려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서로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고 너는 내가 더 슬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라는 의심도 들고 예. 이러면서 서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화의 경우에는 아이의 흔적을 지우는 쪽으로 이제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붙여놨던 아이의 그림을 또 치우고 옷도 아까 말씀드린 치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특히 그 아이의 죽음을 초래한 기르던 개가 있잖아요. 네. 그 개도 친정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남편 차 뒤에 있는 카시트, 아기들을 위한 카시트 그것도 떼버렸으면 하고 그러는데 남편은 반대예요. 이걸 자꾸 붙들려고 그래. 안 지우려고 그러고 핸드폰에 들어있는 동영상도 꼭 영원히 갖고 있으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부부가.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그게 그거죠. 네.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두 사람. 그들은 결국 맞네요. 삶을 변화시킬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하는데.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영화 레빗홀 우리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리하여 서로 이렇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긴 하는데 어긋나기만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앞으로 삶을 변화시킬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하는데. 저 표정이랑 손짓을 네. 청취자들이 보셨어야 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의외적인 백화의 행동이 하나가 나와요, 영화에. 네. 뭐냐면, 그 아들을 차로 쳤던 그 10대 소년이 있잖아요. 네. 이웃에 살지 않겠어요, 거기. 그렇죠. 근데 그 소년한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행을 하고, 옆에서 그 소년이 생활하는 모습을 몰래 차 안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도서관도 따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넌 어떻게 사나? 그리고 그 친구가 빌렸던 책 같은 거를 자기도 대출해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소년이, 딱 아는 척을 하죠. 네. 그래서 마주 앉아서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가서 막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전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표면적으로는 가해자랑 피해자라는 위치에 있지만 물론 이 소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원수로 삼을 수는 없는 상대긴 한데 그래도 힘들잖아요. 보면. 품기도 힘들고. 예, 근데 그렇죠. 그 사람 또한 피해자일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거니까요. 예. 근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도시락 싸다 주고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로지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화제를 그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랄까, 그러니까 거기 없었는데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내 친구보다 비록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끔찍한 순간을 같이 겪은 사람하고는 교감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장 같은 특수한 공간에 같이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소설, 그러니까 존 어빙이란 작가가 쓴 소설의 한 구절도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대요. 어울릴 수 있대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무 구원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인생에 뭐 이런 걸 구구절절히 설명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나하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소한 추억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그렇죠. 사실이네요. 아, 그럴까요? 저도 조금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는. 김현철 선생님도 술자리에서 그렇게 망가져 놓고는 저를 계속 좋아하는 걸 보면 저랑 되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아, 진짜? 네. 방송 모니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신다고요. 아, 계속 문자 보내시나요? 방송 중에? 예. 아, 그렇구나. 레이디 가가란 뜻이었대요. 네. 아, 정말요? 그때 김혜리 가가가. 아, 정말이에요? 네네. 설마 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년하고 남편 몰래 잘 지내게 되는데 보면은 네. 왜냐면 남편은 질색을 할 테니까요. 그 아이가 눈에 띄는 것조차 싫어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 반응을 하는데 이제 백화는 다른 거죠. 야, 진짜 그렇게 행복했던 이렇게 삼각형이 네. 그죠? 밑에 꼭지점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모든 게 다 완전 어긋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버리고 이사할 생각까지 하게 돼요. 결국 이제 남편은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백화는 떠났으면 하는 입장이고 결국 아내의 입장에 따르게 되거든요. 사실 진짜 못난 진행을 하려면 여기서 그 남편이 그럼 동전을 던져서 정하자고. 안면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아니. 괜찮았던 거죠? 네, 괜찮았어요. 네. 예. 뭐 그래서 뭐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아,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계를 못 봐서. 아, 시계는 제가 본다니까요. 네. 아, 참 이렇게 결국 진짜 훌륭한 DJ로 네, 되실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자, 그럼 노래 듣죠 뭐. 네. 기자님 원하시는데. 아, 예. 쇼스타코비치? 네. 재즈 조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인데요. 이 음악은요, 영화에 참 자주 나오는 음악이에요. 이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안 나와요. 이 영화는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하다에도 이 노래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고른 거는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훌륭한 영화죠. 예. 실제로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벌써 그냥 광고만 봐도 저 영화는 내가 참 좋아하겠다. 예. 그 영화에도 삽입이 됐어서 네. 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재즈 수트 넘버 2 왈츠 넘버 2인가요? 네.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쇼스타코비치 재즈 수트 넘버 2 왈츠 2 네. 들었습니다. 자꾸 울적한데요. 음악들도 그렇고. 예. 또 음악만 명랑하긴 또 그래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부가 다 각자 서로에게서 위안을 못 구하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뭔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 백화 경우에는 이 소년 가해자였던 사고를 낸 소년하고 이러는데 소년이 또 뭐냐면 이제 홀어머니랑 같이 사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버지를 어려서 잃은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우울한 사람들만. 근데 그 소년이 이제 만화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려요. 근데 그 만화의 제목이 바로 레비톨이에요. 근데 그게 왜 위로가 되냐면 레비톨이라는 게 A라는 세계와 B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끼굴이라는 의미에서. 네. 근데 그 세계는 그 도서관에서 이 소년이 아까 책을 빌려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책은 평행 우주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무한하다면 세상에 수많은 너와 내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살아있을 수 있고 여기서 난 지금 불행하지만 다른 우주의 어쩐 저편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좋은 시간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좀 뭔가 고통의 무게 가벼워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위로를 구하고 그다음에 남편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아이 이름 부모 모임에 나가서 만난 어떤 여자한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왜냐면 백화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개비. 하위? 그러니까 개비. 여자 이름이요? 예. 예. 그게 산드라 오라는 한국계 왜 할리우드 배우 있잖아요. 예. 그분이 연기를 하셨어요. 그 여성을. 개비래요, 그 여자 이름. 저 그거는 잊었네요. 아니요, 제가 컨닝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서로의 곁으로 돌아오죠. 서로의 곁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활이랄까 뭐 이런 걸 계획을 하는데 그 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죠.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러면 항상 거절했던 친구 부부를 일단 저녁에 바베큐 초대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집 딸이 곧 생일이니까 장난감 가게에 가서 캔디랜드라는 장난감을 사오자. 그 다음에는 그걸 포장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마침내 누군가가 우리 데니 얘기를 꺼내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못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딴 방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도가 없고 그냥 왼팔이랑 오른발 내밀고 그 다음에 오른팔이랑 왼발 내밀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여주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럼 래빗홀은 그냥 래빗홀일 뿐이에요? 래빗홀. 실제로 영화에 래빗홀이 나와서 살아있는 아들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거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전혀 판타지는 없는. 그 만화가 그런 건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예, 그렇죠. 얘기로만 존재하는 그럴 수 있겠구나. 거고.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영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곡이 원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도 많이 배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데 계속 약간 실내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밀폐된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아시죠? 분명히 그 로케이션도 나오는데도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가슴 씁쓸하니 울적하겠네요. 끝까지. 울적하긴 한데 지루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이 영화 전체보다 사실은 몇몇 대사나 장면들이 오래 남을 것 같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화예요. 그런 부류의 영화예요. 래빗홀은.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커다란 줄거리라기보다 딱 정확한 표현을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서. 예. 과정. 몇 가지 장면 얘기해 주셔야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가해자 소년하고 그 레베카가 맞닥뜨렸을 대면을 했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뭉클했는데, 그러니까 소년이 되게 담담하게 이래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못 그랬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좀 빨랐었을지도 몰라요. 거기 30km 제한 속도 마을인 도로인데 어쩌면 아주머니 제가 31km나 32km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주로 그걸 늘 체크하는데 그날은 제가 그걸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죄책감에 시달린 거죠. 그리고 그때 개가 튀어나와서 제가 핸들을 꺾기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정말 아무 사실도 바꿔놓지 못하고 유무죄도 바꿔놓지 못하는데 그건 그냥 윰린 거예요. 그냥 그 아이에 윰린 거고 그래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화가 슈퍼에 갔는데 다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 사탕 사줘 막 그러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백화가 그걸 보면서 너무 표정이 딱 굳어요. 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안 사주니까.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니 3달러밖에 안 하는데 좀 사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남의 집 일에.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는 거죠. 아이 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순간에 백화가 못 참고 그 생면부지 여인의 따귀를 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아줌마는. 근데 그러고서 막 뛰쳐나가죠, 백화는. 그런데 백화 여동생이 와서 죄송해요, 8개월 전에 조카가 죽어서 저런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이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라고 그렇다고 그 뺨 맞은 여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현실적이라는 그러네요, 그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얘기해도 되나요? 계속 얘기하셔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랑 그 딸이 마침내 이제 화해하고 자기 경험들을 나누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와서 위로한다고 해주는 친구들이 하나도 안 반가웠던 얘기를 두 모녀가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 웃기까지 하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 아줌마 생각나니? 그러면서 네 오빠 죽었을 때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에서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우리 집에만 있니? 그랬더니 슬픔을 나누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는 슬픔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지금 우리 집 커피하고 시나몬 롤만 축내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막 딸이 웃으면서 엄마 설마 진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와선 정말 내가 반성이 된다. 그랬더니 뻥이지 엄마? 그러거든요. 딸이 그래 뻥이다. 뭐 이런 되게 슬픔 중에 웃음이 나는 그런 장면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이 영화의 주제하고 통하는 것 같은 그 모녀의 대화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창고에 아이 물건을 막 치우다가 백화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이거는 사라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이거가 뭔지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말하는 마음에 얹혀있는 뭔가인데 근데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네가 그 밑에서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작아지다가 그다음 바위만해지다가 그다음에 돌멩이만해지다가 나중엔 조약돌만해져서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살다가 없어졌나 혹시 이게?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면 그건 확실히 거기에 있긴 있단다. 예. 그러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거는 네가 아들을 잃고 아들 대신 가지게 된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게 보면서 정말 살다 보면 너무너무 아픈 그런 일을 당하고 그 고통이 남는데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친구처럼 되는 거죠, 아픔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만 갖고 있는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를 나로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부분을 그게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또 모녀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죠. 네. 주름살처럼. 예. 그것도 그런 흉터처럼. 거죠. 흉터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그래서 이 희곡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까 청년의 그 고백 얘기할 때 자꾸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충만한 여자 기자님이구나. 연기 욕심이 있었구나. 아닌데 그건 직접 연기를 하셨어도 되는 거였는데 오늘 영화 배우처럼 입고 오신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지금 레이디 마말레이드를 듣기에는 좀 참 근데 분위기가 그러네요. 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무지하게 극잖아요, 목을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곡이랑 순서를 바꿀까요? 아니요. 골라오신 대로 릴킴과 네. 이거 어떻게 읽나요? 항상 궁금했는데 MYA는 마이야 아닐까? 그럴까? 예. MYA고요. 핑크,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한 레이디 마말레이드 함께 일단 듣고 돌아옵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의 사실 내면에 있는 이미지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레이디 마멀레이드 이렇게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스! 이렇게 끝나는. 모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울적하게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영화이군요. 레빗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음도 컬렉션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음악 좋아하시니까 좋은 선곡 해주실 거고. 잘 모르지만 힘닿는 데까지. 김겸선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일단 뵙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네. 음도 컬렉션 다음 주에는 인사이더라는 영화의 내부 고발자 캐릭터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제프리 와이겐드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예. 러셀 크로우 같은 남자는 어떠세요? 뭐가 어때요? 왜 더듬어주세요? 뭐가 인터뷰하기 좀 무서워요. 그렇죠. 좀 예. 거칠 것 같아요. 예. 잘 안 씻을 것 같아요. 예. 냄새가 나건 말건 이런 거 있잖아요. 싫으면 그냥 저리 가. 그런 느낌은 그런 못 느낌 썼어요. 있죠. 예. 아싸, 인정받았어. 자, 광고 듣고요. 저는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드리면서 3부에 다시 올 겁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